오늘 중민포럼 제20회 중민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회 중민포럼은 한반도 탈바꿈 이론과 실천적 함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한상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와 그 다음에 여기 또 참석하신 고려대 정일준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진 선생님께서 한 10분에서 15분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 두 분께서 순서대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 선생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두 번째 토론자께서 한 10분 정도 하시고 대답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상진 선생님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탈바꿈 한반도와 제2광복이라고 하는 책을 중민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 이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미셸 후코와 하브마스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에서 포닥을 한 다음에 81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참 암울했지만, 그러나 대학 캠퍼스에는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부 독재 체제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재벌 경제가 판을 치고 있었고, 반공을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상 산업이 아주 횡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급진화 현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상식은 분명히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도 진보와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은 아니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오늘은 상황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보인가 또는 보수인가가 매우 혼란스럽고, 각각의 이념은 그냥 도구마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회고해 보면 이게 꼭 우리의 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회학은 일찍이 근대의 산물, 근대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근대의 등장은 전통으로부터의 상당한 구조적인 탈바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어디로 정했든 간에 그 안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계몽 사조를 이슈로 해서 과학, 기술, 합리성,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 같은 큰 변화를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 근대의 출현입니다. 엄청난 구조 변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각기 지역이나 또는 각 국가가 택한 발전 경로는 상당히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라고 하는 큰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이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낙관적 전망을 하기도 어렵고, 계몽의 사조를 갖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현대는 고도의 불확실성, 위험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계 어디보다도 오늘날 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가 그런 위험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중국의 G2 부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있지만, 또 좀 더 들어가면은 일본의 그 과거 청산을 둘러싼 참 지지부진한 어떤 발전, 그리고 북한의 핵무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동북아는 과거에는 그래도 희망을 주는 어떤 지역이었지만, 요즘은 세계에서 가장 그 위험이 고조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있고, 더욱이나 앞으로 북한 핵 무기를 둘러싼 논의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동북아는 핵 도미노 현상에 빠져서 일본의 핵화, 남한의 핵 무기 발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도 다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도의
위험사유가 지금 동북아에서 출현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예견되는, 그리고 근대의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믿음이 상실되고 있는 어떤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서양만이 아니고 모든 지식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탈바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에 책을 쓰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형태가 변화되는 구조 변동을 뜻하는 거고, 상당히 급진적이고 이게 단절을 수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단절은 아닌 그런 어떤 구조 변동을 뜻하는데, 그 한복판에 바로 동북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혼란 속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론은 분열되고 있고 국민들은 아주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고,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합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무망할 만큼 의견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사회 집단들이 분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별로 임기응변을 대응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냐, 대단히 위험한 어떤 그런 파국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따라서 이런 때일수록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심적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외삽적인 방식으로 외국에서 끌어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 안에서 그걸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유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찾아야지 될 절대절명의 어떤 시대에 우리가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근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특히 3.1운동에서 배태되고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표현되었고 또 우리나라 헌법 정신의 전문에 각인되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광복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현실은 광복의 여러 가지 차원이 실현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은 아직 미완의 과정에 있고, 따라서 이 미완의 상태에 있는 광복의 개념을 제2광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구성함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살아있고 역사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 자신의 중심을 되찾는 것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도 다시 새롭게 해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는 북한과 관계에서 한반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질서 있게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해명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그걸 저는 탈바꿈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관심이고요. 과연 이런 탈바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제가 이 책에서는 일단 문화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건 조금 뒤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일본과의 문제, 일본이 지금 극우의 방향으로 질주하면서 우리와 관계가 매우 왜곡, 뒤틀린 어떤 그런 현상을 발견하는데, 이게 결국 과거 청산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실전적으로 부딪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연 한반도의 탈바꿈, 특히 제2광복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 원리, 가치, 그런 입장에서 이 양대 실전적인 과제, 북한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것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것이 이 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부족한 책이지만 이제 시작이 불과한 책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해명이 안 되고 또 뭐 질문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두 분 고명하신 은평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저로서는 경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책, 한반도 탈바꿈 한반도와 제2의 강복, 이 책은 통상적인 그 사회과학 책은 아닌 듯하다는 그런 이제 책을 바꿔서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우선 그 탈바꿈이라는 용어 자체도 새로운 이제 용어이고, 그 다음에 중심 개념으로 강복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사회과학 개념에서 중심 개념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참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이어서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 책의 중심 하두가 한반도 탈바꿈을 향한 이제 제2의 강복의 기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획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양재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시켰던 80년대 중반부터 발전시켰던 중민이론, 그 중민이론의 틀을 확장하는 형태로 이것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선 이 확장, 중민이론의 확장으로서의 한반도 탈바꿈의 기획을 먼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확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 가지 차원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주제의 차원인데, 주자다시피 한상재 선생님의 중민이론은 이제 박정희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때 이후에 그때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가져온 어떤 의미에서 그 경제적 성공이 가져온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의 어떤 그 중민층의 형성, 그리고 이 중민층이 계속해서 진화하면서 민주화를 계속 가져왔던 과정, 이것이 중심적인 이제 주제였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시하신 그 탈바꿈, 한반도 탈바꿈을 향한 제2강복의 기획은 우선 그 주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 권위주의와 민주화라는 주제가 폭력과 평화라는 주제로 이게 확장이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위주의도 어떻게 보면 폭력의 한 유형일 텐데, 그 이제 폭력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좁혀진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더 넓어진 의미로 주제가 확장이 되고, 그와 함께 대구가 되는 것으로서 민주화에 또 상응하는 것으로 평화라는 주제가 이제 형성됐다는 게, 이게 하나의 주제상에서의 중요한 이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상의 변화는 공간의 차원과 시간적 차원에서의 변화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공간적 차원에서는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가 주로 이제 남한에서의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를 주로 이제 다루었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 차원으로, 그리고 동아시아 차원으로,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글로벌한 차원으로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남한 차원을 넘어서는 한반도 차원부터는 벌써 핵심적인 문제가 폭력의 문제, 폭력과 평화의 문제가 사실상 절박한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간의 과거 극복의 문제,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미중 패권 경쟁의 문제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차원이라든가 한반도 차원에서는 기존의 주제로 관료적 권위주의와 민주화 문제로만 해서는 다룰 수가 없는 폭력과 평화의 문제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간 차원에서의 확장이 주제 차원의 확장과 밀접히 연관돼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차원에서도 보면, 역사적 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주제 확장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중민이 이론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본다면, 현재 선생님께서 새롭게 제시한 탈바꿈의 문법에서는 미래의 측면에서는 단순히 현재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향하고 있는 전망이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라는 지평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무슨 건국이라든가 단순히 3.1운동 이때까지만 아니라
유교 조선 시대의 어떤 유교 문명까지 다가가는. 그래서 시간적인 지평이 과거와 미래로 굉장히 폭넓게 확장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한반도 탈바꿈의 이제 중심 개념으로 강국 개념이 이 전체를 세 가지 확장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논의를 조직하는 중심 개념으로 강국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한반도의 분단 체제는 왜 강국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미완의 가치인가를 뭐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 독립선언서에서는 그 동아시아 평화 문제까지 논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국의 의미 속에 동아시아 평화 문제가 이미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을 3.1 독립선언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 문명에서는 예전부터 평천하의 전통, 그 다음에 천하위공의 전통 같은 그런 어떤 폭력에서 평화로의 이행이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유교 문명은 폭력의 순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갔었던 문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의 회복이라는 문제, 이게 폭력에서 평화로의 어떤 이행이라는 어떤 그러한 과제가 왜 유교적 의미의 강복, 빛의 회복의 하나의 중요한 이론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이 맥락에서도 한상식께도 책에 보면 이 전통적인 유교의 천하위공 개념에다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위험사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생태적인 위험이 결합이 돼서 천하공생의 사상을 중요한 규범적인 지평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발전시켜 왔던 그 중민 이론의 기획이 이제 지금 한반도 탈바꿈을 향한 제2의 강국의 기획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이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탈바꿈의 논리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롭게 들리지만 사실상 관료적 권위주의 논의에서도 사실 중심에 있었던 것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적 성공이 의도치 않게 가져온 어떤 그런 결과로서의 어떤 중민의 형성. 이게 이제 논리에서의 중요한 어떤 이제 논리적 전개의 핵심을 차지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탈바꿈의 논리에서도 어떤 미리 어떤 그 선제적으로 설정한 어떤 이념적 지평을 향해서 뭔가를 기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이 가져온 어떤 제한적 파국의 위험에서 어떤 그 변화의 어떤 그런 추진력을 얻어내고 그것을 각각 지역에서 주어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레디컬해졌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중민 이론에서 가졌던 어떤 그런 탈바꿈의 약한 형태의 탈바꿈 논리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그 제2의 근대의 기획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적인 이제 맥락에서 제2의 강복이라는 형태로 이제 구체화된 형태로 이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한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한반도 차원에서 분단 체제 극복과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그 분단 체제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제와 관련 문화국가의 과제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그 책에서는 아직 상세하게는 말씀 안 하신 듯해서 좀 이 문화국가라는 아이디어 속에서 뭘 생각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 제2강국의 방법론과 관련해서 소통의 방법론과 윤리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사례로서 DJ의 햇볕 정책이 그 사례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DJ 햇볕 정책 당시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는 핵무기가 이제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랬을 경우에 혹시 어떤 변화의 가능성, 햇볕 정책이 어떤 수정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햇볕 정책이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가, 한번 좀 그거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소통의 윤리와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일본의 과거 청산 문제가 중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 혹시 소통의 윤리와 방법론으로서 한반도 차원에서는 햇볕 정책 같은 것이 작동을 했는데, 혹시
동아시아 차원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로서 혹시 뭐 그와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발상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는지, 그 아이디어를 위한 기초적인 발상으로서는 어떤 것이 구상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주민 이론 속에서는 이제 민주화의 과제와 관련해서 주민 개념을 발전시키고 주민 이제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이제 제2의 강복이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 제2의 강복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주민 개념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탈바꿈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한반 우리 남한에서의 어떤 사회 변혁의 어떤 주요 세력으로 간주했던 국민 자체도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한번 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의 과제, 민주화의 과제가 폭력과 평화의 어떤 과제로 특징 지어지는 제2의 강보의 기획 안에서 민주화의 과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좀 궁금하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보다도 그 제 이론을 그 배면의 구조에서부터 꿰뚫고 있는 박영도 박사의 논평과 질문을 받고 사실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부족한 초보적인 연구에 불구하고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은 전통적으로 어떤 변동의 주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경우에 중민이라고 하는 집단을 호명을 한 셈인데, 탈바꿈으로 가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그 질문이 지금 제기가 돼요. 저는 그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주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배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행위 주체를 지금 딱 포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탈바꿈의 주체다, 이렇게 지금 사회학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은 아직 분석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논리, 가치, 이런 방향에서 보면은 그 핵심은 소통에 있다. 근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탈인습적 가치, 당연시된 사유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회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그 핵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군부 독재를 넘어가려고 하는 거 옳죠. 이게 다 우리가, 또는 그냥 국내에서 뭐 가부장주의를 넘어가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다 좋은 방향인데, 이제 한반도 방향으로 갔을 때에 뭐 우리가 솔직히 보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미국이란 무엇이냐, 중국이란 무엇이냐, 북한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너무너무 낡은 고정관념, 어떤 그 편입관념,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변동하고 있는 이 현실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는 탈인습적인 가치다. 이제 그렇게 일단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되느냐라는 근본 문제에 관해서 어떤 기존의 이해관계나 또는 뭐 권력관계나 또는 어떤 가치 판단이나 뭐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비교적 철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나 쟁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만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대응의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다음 이렇게 대응하다 보면은 그 대응 방식 사이에 모순이 생겨서 심대한 그런 균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민 이론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지금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2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해방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해방을 했고, 그 뒤에 일정한 분단과 전쟁과 그리고 극심한 남북 대립 불신을 거쳐서 대단히 인상적인 방식으로 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고, 경제 성장을 하고 정부화도 이룩하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정말 그건 아주 사실이고 경이로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자신이 어디 있고 누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 민족은 무엇인가, 우리 역사상에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단은 왜 일어났는가, 남과 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 정체성 또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어떤 토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냉전에 우리가 휘말렸고, 더욱이나 전쟁이 우리를 휩쓸었고,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의 속박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성립에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정체성 확립을 향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필요하고 또 맞이할 기회가 됐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흔히 이제 식자들은 외국에서 좋은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외삽적인 방법이고, 우리 안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서 뭔가 평범한 또 상식을 가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준거점을 마련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통의 준거가 바로 광복에 있고, 더 나아가서 제2의 광복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대단히 유의미한 현상은 바로 북한도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광복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그들도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미지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단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화두가 발전이 돼야지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가고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도대체 이 광복이 뭐냐라고 하는 학문적인 개념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놓고 볼 때에 심각한 지식인의 그 책무의 이탈이라고 할까요? 의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의 길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우리 역사와 연관되느냐라고 얘기해서 들어가면은 대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광복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 개념 틀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지 되는데, 그 작업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지식인이 해야지 되는 작업인데, 아직 우리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 그걸 해야지 된다는 주장이고, 또 이제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박영도 박사께서 질문하듯이 문화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이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론적으로 탈바꿈 괜찮아,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암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전략을 쓰고 있어 아무런 경제적인 상호 협력이랑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상호 교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탈바꿈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걸 갖고 아무리 개념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할 것이 없다 이러면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김구 선생님께서 오늘날의 상황을 예견하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분단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본인은 절대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는 참 풍전등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지 될 길이 어디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문화국가 개념입니다. 이거 고리타분한 개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국가라고 하는 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굉장히 그 메타 이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은 지구상에 있는 어느 국가보다도 우리가 흔히 전통이라고 불리우는 가치와 현대, 세계화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공존하고 있는, 특히 북한은 더 그렇습니다. 전통이라는 가치가 고도로 아직 살아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어떻게 상호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세계를 향해서 단순히 현대국가, 단순히 전통으로 회귀가 아니고 뭔가 이 두 가지를 주체적인 역량에 의해서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분명히 근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여건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문화국가라는 개념을 제가 좀 더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말하자면 디지털 드라이브가 일어나서 굉장히 그 IT 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K-팝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혁신적인 문화 운동을 그 안에서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보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고도로 발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정보화 산업과 함께 전통 문화, 넓은 의미에 이것이 어떻게 결합됨으로 인해서 세계를 향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 단순히 그냥 아주 뻔질나는 근대가 아니고, 그래서 쾌 무거운 전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상호 능동적으로 결합해서 뭔가 이 사상적인 빈곤, 문화적인 빈곤에 빠져있는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유와 가능성, 능력이 바로 한반도에 있지 않느냐. 이걸 저는 문화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하면은 약간의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당장 뭐 경제 교류를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뜻밖의 김구 선생의 해안으로부터 이걸 받아들여서 좀 현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유형의 논의를 이 탈바꿈 책에서 일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충분한 대답이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탈바꿈 한반도와 제2의 광복이라는 화두로 이제 우리 어떤 연구 공간과 시간을 그 대폭 확장을 시키셨는데요. 이 책의 어떤 형식이라든가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엄밀한 이론적인 저작도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그 지식인의 실천적인 어떤 정치적인 개입의 성격이 또 있다고 봐서 좀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완성된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제가 생각하는 어떤 틀과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한반도의 탈바꿈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민족과 영토의 분단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상당히 좀 그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사회학사에서 배우는 어떤 약간 유기체론적인, 어떻게 한반도가 탈바꿈을 하겠는가, 거기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런 메타포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뭐 뇌고치 상태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깨고 나오는, 나방이 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생명체는 가능한데, 이 한반도, 한국 사회, 한민족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조금 어떤 공간적인 메타포 말고 좀 다른 좋은 개념이 없을까 하는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쪽에서 분석 모델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냉전 질서의 형성 유지 해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어떤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냉전 체제를 제도로서 수립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 냉전의 어떤 하부 구조, 냉전이라는 구조적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이 지구 수준에서의 냉전 체제는 이미 무너졌지만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지금 강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북아에는 뭔가 다른 냉전 체제까지는 가지 않지만 뭔가 지역적인 질서가 있고 그런 어떤 내적인 구조와 다이나미즘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냉전하고만 이 한국의 어떤 자본주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게 좀 뭔가 중간에 리지널한 게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느꼈던 것은 선생님께서 이 자본주의 산업화라는 데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제 그런 걸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석의 단순화와 어떤 그 편리를 위해서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빼시고 그냥 경제 성장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경제 성장이야말로 정말 그 전 지구적인 그 대전환이고 제가 그 이 메타모포시스라는 어떤 이 뭔가 이렇게 탈각 어떤 이런 그 탈바꿈이라는 개념에 어울리는 것은 지난 거의 한 두세 대에 걸친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산업화 대열에 우리가 동참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 구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정말 총체적으로 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주화라든가 정보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산물 같은 부차적인 변수인 것이지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를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병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전히 그 군부 권위주의와 분단을 중요한 변수로 상정을 하시고 탈군사화되지는 민주주의 이행 그리고 탈분단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2000년에 있었던 그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반도 탈바꿈의 두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의 어떤 논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어떤 논의의 가닥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이게 그 두 가지 사례를 그 사건을 탈바꿈의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 얼마나 역사적인 적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게 이 제목은 이제 탈바꿈인데 이게 뭔가 그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레디칼한 어떤 사회 구조의 변화, 어떤 주체, 행위자의 변화, 뭔가 이런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덜하지 않은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께서 역시 제2의 광복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역사 내재적으로 접근하자는 이런 제안이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한국의 근대 그리고 현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냉전 체제가 됐든 아니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됐건 그런 거대한 어떤 우리를 넘어서는 그 포괄하는 그 휘어감는 그런 힘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그러니까 어떤 바깥에서 온 도전이 굉장히 컸던 것인데 뿌리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런 그 대응이 당시에도 그랬고 고한말부터 일제 때 그리고 해방 직후도 그랬고 지금도 어느 만큼의 그 현실 설명을 갖는 것일까. 그래서 뭔가 그 뿌리만 강조하고 이건 뭐 울리백이 썼던 표현입니다. 세계화 반세계화에 썼던 얘기인데 이제 그 뿌리와 날개를 함께 고려하는 그런 코스모폴리탄한 비판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말을 하셨는데 여전히 좀 이 날개에 대한 것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분석할 때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역사성, 지구성, 성찰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성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여전히 어떤 한민족의 피, 언어, 문화 등을 아까 문화국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문화 개념이 굉장히 의심쩍습니다. 그때 김부 선생님께서 쓰셨던 문화 개념이 과연 이렇게 컬처, 쿨트로에 가까운 개념이었을까 아니면 시빌라이제이션에 가까운 개념이었을까 되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뭔가 역사성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같은 것, 뭔가 이렇게 또 공동체를 전제를 하는데 과연 그 지난 한 두세 대에 거친 자본주의적인 산업화 그리고 자유적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의 공동체적인 어떤 유대 연대 공동체성을 어느 만큼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미 해체되어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고요. 여전히 좀 그 지구적인 도전에 대한 좀 그 인식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은가. 예컨대 1919년을 우리는 3.1운동을 3.1 만세를 불렀던 해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국주의 클럽에 들어서 그의 일환으로 리버럴한 국제 질서를 만드는 자기들이 유기적인 그 주도국가로 참여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사의 관점에서 1919년을 바라보는 것하고 또 세계사적인 시각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19년이나 아니면 45년 그리고 냉전 이후 89년 이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른데 여전히 좀 그 역사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의심이 들었고요. 성찰성인데 이게 저는 충분히 이렇게 그 분화되고 다양화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안에도 정말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급,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감수성,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한민족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충분히 분화되고 다양화된 어떤 주체성, 그 집단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여러 국가와 사회 개인이 공존하면서 또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이런 속에서 어떤 그 소통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은 뭔가 어떤 그 주체가 이미 선언적으로 이렇게 좀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북핵 위기가 전환적 사건이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북한이 이렇게 북핵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제가 그런 논문도 썼습니다만 북핵 위기 하면 그 이제 탈냉전 이후에 91년에 남북 합의서 이후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그 핵을 개발하는 시도에서부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전쟁 때부터 북한에서는 계속 핵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왜냐하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을 쓰겠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위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는 이미 한 세대 전부터 핵 위기가 있었던 것이 한반도에. 그리고 북한이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핵 무장을 하는 것도 북한식의 대화법이 아닌가, 소통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남북 관계 정상화, 저는 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이런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합리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푸코나 하버마스를 배웠는데 제가 푸코를 이해하는 방식하고 선생님께서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오스틴이 이야기했던 바라 행위론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일종의 바라 수반 행위인데 결국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조건에서 콜을 하는가 하는 건 결국은 이제 강자의 어떤 힘이죠. 그 소통의 어떤 대화 통로를 열고 아니면 닫고 자기가 유리한 지점과 그런 시간에 이제 그거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북한하고 미국의 지금 이런 핵을 둘러싼 줄다리기 내지는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기억을 둘러싸는 투쟁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소통 합리성으로 저는 진전해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어떤 하나의 대화의 장에 서면 거기서는 소통 합리성의 어떤 자유로운 그리고 아주 정말 그 만개하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정말 글자들을 이렇게 피를 튀기는 그런 현실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이런 투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요. 끝으로 그 광복 개념을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폴 벤느 글을 읽다가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광복이라는 개념이 뭔가 어떤 이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이전 시대와는 다른 그 계몽된 시대 내지는 계몽된 사회 인상이 뭐냐면 그 왜 밤에도 이제 불 켜고 경기하는 그 실내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돔구장. 아니면 그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어떤 도심, 아니면 그 고속도로. 이런 것도 계몽의 어떤 이미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폴 벤느가 이제 푸코를 회상하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시골길에 아무런 그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에 이제 더더군다나 밤중에 비도 오는데 이제 그 자기 차의 헤드라이트에만 의존해서 이렇게 시골길을 갈 때 결국은 그 헤드라이트에 불빛이 닿는 데까지가 자기 한계 시야고 그것이 어떤 이제 푸코가 생각했던 계몽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버마스가 생각하는 계몽된 세상하고 푸코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 같다. 근데 하지만 그런 사회를 어떤 정태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모험을 떠나는 끊임없이 도전에 직면해가지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푸코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도전이 훨씬 우리한테 좀 어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좀 더 어떤 인사이트풀한 그런 접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다 대답하는 것은 역시 참 어려운 그런 문제 같은데 우선 그 정일준 선생님께서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장기 부르주아 혁명
하는 과정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관인데 이런 걸 좀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듣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앞으로 그걸 좀 더 잘 발전시켜 가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과 연관해서 또 저의 그 탈바꿈과 연관해서 뭔가 이게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돋보이는데 막상 이게 뜨려고 하면 이제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의 그림이 좀 약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비유적으로 상당히 적절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전일준 박사님의 그 코멘트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논쟁점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걸 다루든 간에 뭐라고 할까요? 통상적인 의미의 어떤 국제관계적인 글로벌한 또는 뭐 요즘 얘기하는 코스모폴리탄한 어떤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해 돼야지 되는데 제가 이 책에서 다루는 역사 내재적인 접근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현상에 작동하고 있는 국제적인 요인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적인 요인이 국제 환경에 역으로 미치는 영향을 포착을 해야지 되는데 예컨대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게 냉전 구조 심화 확대에 공헌했느냐 뭐 이런 역으로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그것도 깊게 제가 성찰을 해야지 되는 뭐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 여건을 놓고 보면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터뜨리고 원래 11월에 전쟁을 종합적인 침략 전쟁을 일본과 거짓 큰 전쟁을 하려고 한 걸 단축해서 그것도 이제 소련이 좀 참전하겠다고 막 임박이 오니까 소련을 제치고 하여튼 일본을 먼저 장악해야지 될 필요성이 너무 커서 급히 하여튼 원자 폭탄을 2개를 터뜨리고 일본의 항복을 급히 받아내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해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김구 같은 우리 광복군은 지금 준비를 다 해서 미군하고 같이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해방이 빨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광복군 또는 광복회가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뒤틀리는 현상이 결국 나왔는데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분단이 된 과정, 그 뒤에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의 어떤 요인이 국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다는 압도적으로 국제적인 냉전 추세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압도적으로 나는 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장에 그 분석 모델을 할 때 국제적인 변수를 대개 좀 큰 변수로 매크로 변수로 이제 설정을 했다. 그것이 그 틀린 건 아니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일단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학문 활동을 하면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하니까 이런 요인들을 다 적시해서 분석적으로 이런 것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런 유형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 분석이 따라가면서 그런 주장이 나와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분석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요인만 열거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현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어른들한테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사실은 규범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규범적인 지향이 삶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어떤 규범적인 지향과 열망이 어떻게 정치와 연결되고 어떻게 사회 구조와 연관되고 어떻게 사회 운동과 연관돼서 이 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행위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2광복을 이야기하고 그런 관점에서 또 탈바꿈을 이야기할 때 왜 그러면 김구 또는
김대중에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그 공감대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그들이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광복의 개념이 사실은 향후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잘하면 끌어낼 수도 있고, 역사성이 있고 역사적인 물질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그동안 방치했지만 그 핵심적인 어떤 국정의 기본 원리로서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정일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1운동 또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여러 가지 학술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대충은 봤습니다. 좋은 논의들이 많습니다. 공화제를 향한 새로운 시도도 있고, 뭐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도 사실 생각하면 아주 흥미로운 시각이고, 그러나 이 운동을 3.1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그 가치를 그 밑바닥에 깔려 있고 우리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광복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서 풀어낸 연구는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참 아쉽다. 우리 건데 우리가 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8.15가 되면 광복제를 해요. 광복제 하는데 광복이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독립이에요. 100명에 99명은 독립이에요. 해방이에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립하고 해방이 광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공감되지만, 그러면 독립됐고 해방됐으니까 광복은 끝났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광복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이 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저는 참 그 수사적으로 상징적으로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용어고, 그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보다는 중국이 훨씬 논의가 풍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은 중국은 어찌됐든 모태성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과거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서 어떤 의미는 광복의 정신을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뭐 회복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이제 아까 정일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후코 하브마스의 어떤 서구의 계몽이라고 하는 그 빛 개념과 같이 볼 거냐, 아니면은 같은 빛이지만 결이 좀 다른 거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논쟁을 해야지 돼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광복의 광은 저는 이건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문화유산에는 광이라는 이 개념이 어디서 유래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건 당연히 유교입니다. 노자 사상 자체가 광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유학도 근본적으로 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고 다시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광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걸 잃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가장 소박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이제 빛광의 어떤 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명사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광복 개념을 회복한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는 주권, 민족국가 구성, 한반도 통일국가 구성 이런 데로 가겠지만, 일종의 그 정신사적인 또는 가치관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상당히 많은, 그리고 아주 유용한 그런 어떤 연구 영역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항상 저 얘기하지만 1907년에 유길진이 순종에게 보낸 상소문에 광복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의 광복은 부국강병입니다. 일본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부국강병을 합시다. 이것이 광복의 길이고, 이 광복을 해야만이 우리가 독립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당시에 그분은 말하자면 경제, 부국강병을 광의 광자로 이게 해석을 하는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 시키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길준 선생이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시대에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은 광복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의 지표는 역시 경제적인 부강을 누리는 거, 이것이 광이다라고 누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유길준으로부터 아니다 하고 대답할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이 과연 뭐냐,
라고 하는 그 역사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비유, 그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인문학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어떤 토론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탈바꿈과 연관해서 저는 한 가지는 참 동의합니다. 지금 정익전 선생 실론에 의하면 민주화 정보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큰 틀 아니냐, 이게. 맞아요.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간 개인의 탈바꿈일 수도 있고, 아까 박영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서 중민이 탄생하는 거. 저는 80년대에는 정말 그때는 탈바꿈이라는 개념을 제가 몰랐고요. 몰랐으니까 쓰지 않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유형의 인간이 한국 사회에서 태동한다는 거. 정말 나는 그때 무지한 감동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인간 유형이 태동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 세대가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그 뭐 386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정계에 입문해서 뭐 정치를 끌어가고 있지만, 그 뒤로 막 이건 완전히 정치 권력에 뭐 순치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참 지금은 그렇게 뭐 공감을 받지 못하는 어떤 측면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어떤 그 등장, 이게 탈인습 세대의 등장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은 이게 참 탈바꿈의 하나의 미시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은 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탈바꿈의 큰 모델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탈바꿈으로 근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판단이나 관찰이 맞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주기, 말하자면 근대라고 부르는 그 주기가 이제 쇠진하고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산업혁명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뭐 기후변화와 같은 대재앙을 지금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양차 세계대전을 만들고 홀로코스트 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근대라고 하는 것이 많이 만들어내고, 더욱이나 요즘 경제 위기가 세계화되면서 뭐 우익 포퓰리즘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포함해서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세계적인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콘텍스트에서 지금 사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상당히 장군 시간 동안 이어진 근대라고 하는 주기가 타당성이 점점 소진되면서 설득력이 약화되면서 극단적인 어떤 위험사회가 도래하고, 따라서 이 위험사회를 돌파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막 일어나는데, 그 하나의 형태는 대단히 위험한 포퓰리즘과 같은 대단히 자기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는 그 자기 파괴적인 길로 가지 않고 뭔가 좀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탈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지금 제 판단에는 지식인들이 실전적으로 부딪혀야 될 하나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많은 코멘트 대단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이 아직 굉장히 부족한 책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어떤 지점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가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선 5천년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지난 한 두 세대에 걸친 뭐 3.1운동부터 따지면 한 100년, 한 세 세대에 걸친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5천년보다 훨씬 더 심대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것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현대적인 인간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삶, 그 생존과 번영이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인 어떤 연결망을 갖는 그리고 상호작용을 이루는 이런 어떤 그 사회 관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그 삶의 공간에서 전 지구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엮여 들어온 그 연결과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사회상 그리고 다른 인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시간적으로 이렇게 타임머신 태워가지고 100년, 1000년 뒤로 보내서 이게 한국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몰역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불교가 외래 종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토착 종교가 됐죠. 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자본주의적인 사회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이게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 관계, 이런 그 정치적인 이런 사회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100년 전의 사람들이랑 같은 사람이었겠는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한국적인 것의 어떤 연속성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보다 이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그 재구성된 그런 점에서 이제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라든가 어떤 그 공간이죠. 한 민족을 어떤 피나 어떤 문화 공동체로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조금 좀 몰 역사적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아울러서 이게 그 방법론적 일국주의 이것은 뭐 역시 울리백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한 개념입니다만 우리가 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한국 사회 이야기할 때 당장의 그 북한 사회하고도 이제 다른 분단된 이질적인 사회인 것이고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코노테이션이 그 편하게 어떤 이름을 레이블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역시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적인 트랜스내셔널 링키지라는 게 중요한 것일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그 한국 사회 발전을 이야기할 때 그 좀 용어가 그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그 지칭하고자 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 말씀 중에 그 뭔가 내재적인 조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저는 그 내재적이 어떤 내재적인 것인가 예컨대 일본 식민지가 됐을 때 아니면 미군이 주둔하고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그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건 뭐 이론적으로건 실천적으로는 외적인 것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일제의 잔재 내지는 미국의 영향력, 미국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제도의 어떤 그 임베디드니스를 고려를 하고 내재적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피해 나가는 어떤 전통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 좀 약간 인습적인 사고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로 그래서 역시 이론적이고 실천 어떤 그 정치적인 함인데 그 계속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어떤 지식인들이 이런 어떤 거대한 전환 기한 이런 그 탈바꿈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을 어떤 그 이론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각자적인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전 지구적인 어떤 이 연계가 생기면서 저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공간을 같은 어떤 언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같은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든가 국가 국민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열린 그 기획으로서 만들어가야 될 과제인 것이 제가 그래서 리멤버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균질하게 넘어오지 않죠. 그때 침입하였던 사람도 있고 항일했던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살았던 사람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겪은 게 아닌 거고요. 해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겪지 않았고 전쟁도 똑같은 방식으로 겪지 않았고 자본주의 산업화도 똑같이 겪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똑같이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적인 무엇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좀 사회학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정말 콩가루 대신에 완전히 밀가루 다 나뉜 그 개인화된 사회를 상정을 하고 우리에게 공통으로 닥친 그런 과제에 대해서 북핵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느 만큼 자기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엔게이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지 뭔가 그게 민족 범주든 국가 범주든 사회 범주든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안에 다 어떤 행위자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되면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규범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규범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뭐 예컨대 뭐 꼰대다 아니면 뭐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이 정도의 역사의식과 이 정도의 정치의식과 이 정도의 어떤 교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상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대학생 아니면 그런 행위 주체 그런 어떤 지식인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86 세대의 어떤 역사적 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 국면에서 그런 식의 어떤 행위 주체와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지 그런 규범적인 자원이 이미 소진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을 그런 토대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지점들이 지금 쉽게 찾아볼 수 있는가 그런 데서 조금 많이 회의적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좀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방법론 지금 논의인데, 장일준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논의를 그냥 그 액면 상태로만 놓고 보면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은 민족 중심적인, 국가 중심적인 접근이 갖고 있는 오류 한계를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그 대안이 이제 속칭하여 일종의 이제 코스모폴리탄 어프로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뭐 충분히 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저의 주제와 연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을 얘기하면 정일준 박사님 말씀 다 옳아요. 각 개인은 어느 때보다도 고도로 개인화되어 있고, 사회 집단들은 상당히 분절화되어져 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기억하고 있고 삶을 꾸려가고 있고 레퍼런스가 서로 다양하고 해서 뭔가 하나 공통분모를 누가 딱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어떤 현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전체적으로 봐서 과거와 비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경우에 있어서조차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학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이른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살아있고, 공동체가 아직도 많이 살아있고, 그걸 관통하고 있는 공통분모가 많이 있는데, 아주 표면을 장식하고 있는 개인화의 추세 속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그쪽 방향으로 막 물밀듯이 가고 있는 현상은 있다. 그러나 공동체를 우리가 유실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남한에 관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를 얘기하면 북한은 어떤 상태냔 말이에요. 지금 정일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동안에 형성되어 와서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우리가 걸어갔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반도의 탈바꿈을 이야기할 때 저의 말하자면 최대의 관심은 남한과 북한의 굉장히 가시화된 엄청난 차이, 어떤 그 접근 방법 또는 발전 경로의 라디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미래를 지향해가는 이른바 노마티브한 규범적인 지향에서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돼요. 그럴 때 이제 혹자는 전통 문화로 돌아가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공유하는 유인들도 있고,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예컨대 을지문덕 다 아주 존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존경하는 인물도 있고 사상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자.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미래를 지향한다고 할 때
어디에 주목해야지 되느냐. 이걸 저는 역사 내재적인 접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집단이 어떻게 분리되어져서 있고 다양성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학적인 분석인데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규범적으로 소진되지 않은, 따라서 타당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개인의 선호가 아니고 역사 안에서 전통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침전되어져 있고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뭐냐, 그리고 그걸 한번 공론장으로 끌어올려서 과연 그런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검증할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막 분열되어 가는 사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이런 공통분모가 공동체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세계화 시대, 코스모폴리탄 시대의 사회학이 어쩌면 해야지 되는 과제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전수 선생님의 그 방법론적 입장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을 좀 했으니까 충분히 공감하지만, 남북한의 탈바꿈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이제 그 그냥 민족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뭐 있다고 봅니다. 좀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네. 네. 제가 사회자면서 또 심판하면서도 선수까지 하다 보니까 복잡한데요. 제가 두 분께 논의하시는 거에 조금 이제 끼어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강복이라는 의미를 국민국가적인 수준에서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요건 쪽에 약간의 뭐 민족 공동체 문제로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여기서 강복이라는 말은 이건 세 가지 정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선생님께서 쓰시고 있는 거죠. 우선 이제 국민국가적인 수준, 주권과 관련 이렇게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과제가 거기서 제기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의 강복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의미, 유교적인 문명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강복이 가지는 어떤 유교적인 문명 안에서 빛의 개념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서구의 코스모폴리타니즘과 다른 또 하나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이, 시각이 이제 강복 개념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 강복 개념을 선생님이 이제 이걸 상당히 적극 들어 쓰시는 걸 이제 전 한 1년 전부터 이제 보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상당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촛불혁명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강복 개념 자체를 이제 전통적인 의미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동아시아에서의 빛의 의미는 서구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서구에서 빛은 기본적으로 가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이죠.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의 빛이 신의 말씀이죠. 신의 말씀의 빛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 그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근대적인 어떤 계몽 과정이었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신의 말씀이 신의 빛이 아니라, 신의 말씀의 빛이 아니라 우주의 빛이었죠. 우리는 우주의 빛이었고, 천리라든가 천도라든가 이런 길을 비춰준 빛이었던 거죠. 이제 천도 개념 속에는 이미 빛이 비춰주는 어떤 속에서 소통과 사람이 걸어가는 길들이 이제 열리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빛이었는데, 그러나 이 우주의 빛 자체를 현재 우리가 의존해서는 좀 별로 강복 개념에서 나올 건 없다고 봅니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 논문에 대해서 이영훈 선생님이 강복 개념을 설명해서, 예전에는 강복이 무슨 빛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복이 빛이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사실 맞는데 그건 전통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전통적 우주론적인 개념 속에서는 빛이 자칫 그냥 저절로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라 되돌아오는, 이렇다 상실됐다가 되돌아오는 이제 경로가 있는 거죠. 마치 혁명 개념이 1000명을 그냥 받는 것처럼. 근데 근대적인 혁명 개념은 1000명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운동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게 혁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주의 빛으로서 빛의
빛이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강복 개념이 근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빛이 되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독립운동과 연결된 것이 이제 그건 의미가 있고, 그게 단순히 독립운동의 수준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주론 쪽으로 간주되었던 그 빛을 다시 실천적인 어떤 그런 그 지향을 밝혀주는 어떤 그런 경로로 삼을 수, 규범적인 지평으로 삼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이게 재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근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이 빛이, 우주의 빛이 인간의 실천 내부로부터 나와서 인간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우주의 빛이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야 될 것이냐. 마치 서구의 하느님의 말씀의 빛이, 신의 말씀의 빛이 근대적인 어떤 인간 혁명을 통해서 재해석되시지. 계몽을 통해서 개혁되지. 이게 우주의 빛이 어떻게 근대적으로 재해석돼야 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천착은 안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천의 경로와 관련해서 본다면 우주의 빛이 재해석될 수 있는, 근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 자체가 말하고 또는 노동하는, 말하고 노동하는 생명체라는 기본 범주라고 본다면 말과 그다음에 언어와 그다음에 노동과 그다음에 생명이라는 이 범주를 통해서 우주의 빛이 근대적인 언어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복의 새로운 의미로 만들었죠. 중국은 사회주의적 형식으로 했다고 했지만은 달리 얘기한다면 우주의 빛, 천도라는 것을 노동 개념 속에서 천도의 빛을 재석했다는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이게 중국 혁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길은 언어의 경로가 있는 거죠. 언어의 경로가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언어는, 동아시아 빛도 언어의 빛인데 서양에서는 신의 말씀의 언어였고 그게 이제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가 육화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에서의 언어의 빛은 언어는 제가 정확한 그게 읽은 그 원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말을 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빛이죠. 말은 어둠을 밝힌 빛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신이 한꺼번에 비춰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상호주관적인 방식 속에서 서로 상대가 가지고 있어.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사이 관계, 상호주관적 관계 속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빛 속에, 이 빛의 이미지 속에서는 첫째는 어둠을 밝혀준다는 이미지. 어둠을 밝힌다는 이미지가 있고, 둘째는 뭐냐면 닫혀 있는 것을 열어준다는 개방의 의미, 공개성인지 의미가 있죠. 개방의 의미. 그다음에 이제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소통의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바로 동아시아 전통에서 말의 빛, 언어가 주는 빛.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고 거기서 소통의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의 빛 속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의미의 잠재력은 저는 예를 들어서 유교 안에서는 이게 이제 공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진척이 되어 왔고, 저는 군대에 와서 가장 이것의 언어의 빛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리고 혁명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촛불혁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촛불혁명이 굉장히 좀 특징적인 모습인데,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죠. 상식을 회복하자는 거였으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상식의 회복의 문제니까 아무런 혁명적인 건 없지만, 그러나 그 형식의,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혁명적이었다는 건데, 비유를 하자면 저는 횃불의 혁명과 횃불과 촛불이 다르다는, 기존의 혁명의 이미지는 횃불의 이미지였던 거죠. 이 횃불의 이미지를 가지는 혁명은 이게 진보적인 혁명이었든 보수적인 혁명이 다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횃불에 참여하는 촛불 하나 대우를 형성해야 되고 모두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촛불의 혁명은 모두가 개개인이 다 하나씩 자기가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참여할지 말지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빛이 거대하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빛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정권을, 권력을 무너뜨리는 유례 없는 새로운 어떤 모델을 저는 촛불혁명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촛불혁명이 보여주고 있는 말의 빛, 저는 그게 말의 빛의 성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말의 빛은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주 전체를 비춰주는, 또는 동아시아에서 우주의 빛처럼, 북극성 이런 것처럼 모든 걸 다 비춰주는 태양처럼, 그게 아니라 개개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빛들이 모여서 길을 열고 어둠을 밝히는 이런 구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동아시아에서 언어의 빛 속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어떤 빛이라는 것을 근대적인 의미에서 재구성을 해서 되찾는 구조.
가 그걸 강복이라고 한다면 촛불혁명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빛을 되찾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글로벌한 수준에서 서구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방식은 그걸 이제 그 공생의 관계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은 그 경로가 여기 좀 가능할 수 있다. 이거는 물론 하나의 이제 잠재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이제 현실로 사실로 존재하지만 재구성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건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이제 생명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생태적인 어떤 그 방식이죠. 현재 위험사회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어떤 생태적인 어떤 그 지평의 필요성. 이거는 뭐 동아시아의 원래 천리라는 것이 우주론적인 자연적인 어떤 그 빛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게 노동 개념과 언어 개념으로 분화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생명 패러다임과 연결되면 생태적인 어떤 빛 속에서 이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느 한쪽이 헤게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노동의 길과 그다음에 이 언어의 길과 생명의 길 이것이 서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익한 방식으로 접합을 하느냐 이 재구성을 하는 이게 저는 오늘날의 의미 산스님께서 구상하시는 강복의 우주론적인 문명사적인 의미를 현대적인 걸로 재구성하는 데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잠깐 예. 제가 다들 선생님이시고 다들 선배님이신데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빛 얘기를 하길래 맨 먼저 떠오른 게 그 미국 스타 스팽글드 배너인데 거기 나와 있는 이 로켓 한 날아다니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거기 보면 미국 국가에 보면 밤새워 이제 요새에서 싸워가지고 살아남아서 이제 거기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려면 칸트는 이제 뭐 그 계몽이라는 것을 감히 용기를 가지고 생각할 용기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고라는 게 어때 작동을 하는가 그런 어떤 도전 시큐리티를 둘러싼 도전에서 맞서 싸워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적을 물리쳤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뭐 노동 패러다임이건 언어 패러다임이건 형태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어떤 하나의 코스몰로지 차원에서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예컨대 그 소위 서세동점의 시대에 그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확장의 시대에 그런 그 문명을 지니고 있었던 이 중국과 조선이 이렇게 식민지 반식민지가 되었는가? 그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주 적나라한 어떤 군사력, 과학기술의 문제인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어떤 촛불, 빛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방금 촛불 형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가지고 그 법, 제도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끌어내린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뭐 그게 맨날 됐을지 아니면 뭐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반영명이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근대적인 제도를 이제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촛불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뭐 규범적인 힘도 있고 제도적인 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지만 그 힘을 과장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중국 혁명하고 이제 한국 얘기했습니다만 그 등소평이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남순 강화하고 이러기 전에 그 전에 큰 그 재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거를 가서 보고 얘기한 게 그때 그 유명한 흑묘병 얘기가 아니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사회주의냐. 그래도 자본주의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생산력이 그게 물론 많은 뭐 모순과 뭐 갈등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했고 천안문 사건 때도 다 그 회의록에서 나와 있습니다. 군대를 불렀어요. 북경 광부에 있는 불렀더니 거절했어요. 이렇게 자기 그걸 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부대를 끌어올려가지고 다 소탕을 했는데 그때 등소평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공산당이 잘못한 거 많은데 여기서 주도권을 놓으면 이게 자유민주로 가는 게 아니고 문혁과 같은 천하 대란으로 가서 수천만이 죽을 거다. 여기서 지도력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제 가라고 다 해석했는데 제가 무슨 그 중국 지도부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의 역사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게 뭐 민주화가 됐건 자본주의 산업화가 됐건 할 때는 굉장히 큰 어떤 결단과 그 책임 이런 것들이 따르는 것인데 한국은 제가 볼 때 되게 희한한 건 뭐냐면 해방도 그렇고 자본주의 산업화도 그렇고 민주화도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이건 DNA냐 아니면 환경이냐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 DNA가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발현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DNA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형제지만 안 걸려요. 어느 만큼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뿌리를 자꾸 이야기할 때 그 날개를 자꾸 까먹을 수가 있다는 게, 그리고 어떤 도전에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제대로 응전해서 아니면 제대로 응전을 못해서 했는가, 굉장히 컨틴전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DNA의 어떤 속성으로 이렇게 환원하게 되면 그게 왜 다른 시대, 다른 순간에는 그게 작동하지 않았는가. 결국은 이렇게 몇몇 그 성공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이어서 그것을 드러난 어떤 리니어한 그 역사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실패했을 땐 실패한 대로 어떤 교훈이 있고 성공해서 성공한 대로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지는 인상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때 그게 뭐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그 드러난 그 수면 위에 떠오른 그 빙산에 이거를 보고 제가 자꾸 실증은 이게 경험적인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게 무엇이겠는가.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그 국제 관계고 거기 자본주의 세계체제 어떤 동학일 텐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아주 그 잠깐 찰나의 어떤 순간, 빛을 받아서 잠깐 그래서 뭔가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어떤 정말 주체적으로 뭘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런 구조적인 조건에 대해서 그게 뭐 결정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다이나미즘을 충분히 익스플레이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거는 100년이 지나서도 3.1운동 19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범민족적으로 봉기했다는 얘기를 하지, 그게 왜 실패했는가. 그 역사하시는 분들은 실패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이어져서 오늘날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제가 볼 때 약간 병강부회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또 망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그 위협들이 있는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근대적인 어떤 제도를 제대로 수립을 했는가. 그래서 촛불혁명에서 얘기한 이게 나라냐, 뭐 그 세월호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그게 어떤 몇몇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뭔가 우리가 이런 부와 자유와 뭐 이런 평화를 누리지만 이게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뭔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뭔가 책임을 좀 더 짊어져야 되는 것 같다. 제대로 뭐 제도를 형성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그게 이전까지는 뭐 민족, 민중, 계급 이런 식으로 발화가 되었다면, 이 국가냐, 국가다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쪽으로 이렇게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그 어떤 언어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스가 얘기했던 이중 해석하기 기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우리가 개념화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사는 그 개념 안에서 어떤 개념을 길어와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제 재해석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보통 일상용에 쓰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개념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물론 개념을 현실에 부과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측면을 포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같이 쉐어할 수는 없어요. 쉐어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는 것이고요. 민주적인 어떤 그 토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한테만 닥치면 굉장히 아주 불운한 이상한 그 예외적인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대로 자본주의가 되면서 다 비슷하게 했는데, 저는 제가 요새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거꾸로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조선은 식민지가 안 됐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많은 전후 식민지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런 제3세계 탈식민지 국가라는 일반성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지역에서 이 조선만큼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그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게 오랜 동안 이게 살았던 데가 없었거든요. 안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과연 식민지 지배였는가. 대만하고 다르고 조선은 그냥 일종의 강점, 군사적 강점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식민지 범죄도 없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떤 역사적인 그 경로도 좀 잘못 파악하고, 우리가 던져졌던 그 국제 관계에서 어떤 도전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뭐 대한민국이 탈식민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뭐 성공하고 이 산업화 민주화로 성공하고 뭐 이렇게 원조도 주는 나라가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조금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식민지가 안 됐는 게 맞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조선이 너무 엉터리여가지고 자본주의 산업에 뒤져가지고 이렇게 뭐 누가 와서 먹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 잠재력이 훨씬 많았는데 뭔가 이렇게 꼭 죽는 길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태현 선생님 글도 이렇게 인용을 하셨던데, 저는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약간 경험주의적인 실증주의적인 오류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 그게 안 일어났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인 건 맞는데,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른 데 있었는데 이게 왜 없었는가 이거를 같이 놓고 정말 제가 그 글로벌리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놓고 봐야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지 우리가 하고 안 한 걸 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 명제에 저 동의를 하는데요. 왜 소통이 안 될까? 왜 어떤 정치 세력이나 사회 집단이나 어떤 그 층에서는 그런 걸 응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게 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떤 권력 관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 있고 다 그 입장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어떤 그 대화의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판적인 그 사유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팩트의 차원과 기본적 타당성의 차원이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야 되는데 한쌤께서는 팩트도 있지만은 이제 규범적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재구성해 볼 수 있을까에 약간 좀 더 방점이 이제 찍혔는데 정의준 선생님께서는 좀 팩트 측면, 사실성의 측면에서 좀 정확히 봐야 되지 않는가를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보충 질문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강복의 개념의 재구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동의를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탈바꿈의 논리와 관련해서 잠깐 그 논리적으로 한번 좀 검토돼야 될 어쩌면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선생님 탈바꿈의 논리의 특징은 좋은 것에서 시작한 게 나쁜 것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나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재앙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이제 변혁의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시키자라는 것이 탈바꿈의 논리에서 1차적인 이제 출발점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통일성은 모두 움직이게 하는 그 통일적인 힘은 재앙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처하는 힘들이 이제 상이한 어떤 그 각자의 자원들을 전통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쓰든가. 솔리데리티는 사실은 실천적인 맥락의 솔리데리티는 안 나온다는 소리가 이게 분화가 될 수 있다는 통일성은 재앙에 있으니까 재앙이 물론 필요성은 제공해 주지만 실천적 에너지의 방향까지는 제공해 주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이런 식의 논리에서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위험의 정도가 약하면 변화의 에너지가 약해지고 위험의 에너지가 커야만이 변화의 에너지가 약해. 그렇다면 골마 터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마 터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논리는 어떤 식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느냐 하면 골마 터지는 직전까지 곪은 기간 동안의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곪고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의 위험과 달리 요즘의 위험은 너무 이렇게 핵이라든가 생태적이라든가 이것이 골마 터지는 순간 너무 늦다는 거죠. 골마 터지는 순간 너무 늦.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강력한 어떤 탈바꿈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은 골마 터지는 순간인데 그 순간 너무 늦어져.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골마 터지기 전에도 그것을 포착을 하고 예방의 차원에서 어떤 그 연대를 힘으로써 묶어서 이걸 이게 막아나가는 예방의 어떤 그런 연대 솔리데이터를 형성해 나가려면 뭔가 또 이념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설정하는 순간 탈바꿈의 논리하고는 또 배치가 되는 나쁜 것에서 시작하는 논리하고는 배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골마 터질 줄 기다리면 너무 늦고 그 전에 뭘 하려면 뭔가 어떤 그 규범적인 어떤 지평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탈바꿈의 논리가 아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려고 했는지. 좀 논리적인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탈바꿈 이론이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점은 어떤 행위 주체가 의도해서 약간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고 연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큰 사회 변동을 종래의 사회 이론 또는 혁명 이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변동의 중요한 특징은 행위에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이
나쁜 결과들이 특히 상호작용하면서 의도치 않게 엄청난 변화를 야기한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예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러면은 뭐 특히 제가 이 책에다 궁죽통 이걸 했는데 골마 터져야지 새로운 시작이 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울릭 빼고 많이 대화도 했지만 크게 봐서 밀어내는 힘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밀어당기는 힘은 역시 상황이 악화되면 재난, 위험 이것이 막 쌓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밀어내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끌어당기는 힘은 역시 넓은 의미의 뭐 규범일 수도 있고 연대일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제 탈바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결정론적인 어떤 사유를 여기에다가 적용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범주는 물론 사회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가능케끔 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인 연결망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종래의 사회 분석 또는 규범 이론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두 분 토론을 들으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각 하나씩 얘기한다면 동양의 빛 개념에 안고 있는 함의를 박영도 박사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이제 넓은 의미의 천하이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또 간결하게 요약을 해 주셔서 굉장히 현재 지금 탈바꿈이라고 하는 논의와 연관해서 적절한 어떤 논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탈바꿈 논의와 연관시킬 때 우리가 근대의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역사에서 놓고 본다면은 중국이 말하자면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컨대 중국이 어떠한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중국으로 부상하느냐 그 자체가 사실은 제 감각에 의하면 탈바꿈 논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동했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이 탈바꿈 논의의 가장 핵심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중국이 미국과 대결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력을 또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만들어냈다. 지금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탈바꿈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탈바꿈 논의가 있다면 근대의 주기 동안 서구가 근대의 이름으로 진보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합리의 이름으로 내걸었던 어떤 그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가치 지향이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중국이 이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이 틀이 상당히 지금 효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단순히 부국, 강병, 과학 이런 차원, 경제 또는 사회 구조 이런 차원에서의 중국의 변화가 아니고 박영도 선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미래를 끌어가는 코스모폴리탄한 어떤 새로운 생각, 비전이 중국의 문화 전통으로부터 나와서 그것에 입각해서 세계 질서에 대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난 여기에 중국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상상할 수 있는 탈바꿈의 핵심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때 이제 박영도 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하 개념, 천하 이공 개념은 상당히 암시적인 측면이 있다. 내가 너무 좀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아시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다
탈바꿈의 논의만 놓고 본다면 탈바꿈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근대의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발전 경로와 또는 새로운 발치의 목표 이런 것들을 과연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바로 여기에 또 이 현재의 뭐 미국 중국의 갈등을 관류하는 배면의 문제의식이 있고 또 중국이 좀 고심하는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게 넓은 의미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과 물론 연관이 됩니다만 긴 논의가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정일준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박영도 박사가 간결히 얘기했지만 분석적인 과제를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발전 경로가 가능한데 이 특정한 발전 경로로 가게 될 때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해서 이런 과정이 나왔고 혹시 잘했으면 이거 피해갈 수도 있을 텐데 왜 못 피해갔느냐라고 하는 걸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만 이게 사회과학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어떠한 뭐 가치나 원리가 마치 내재적으로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아마 좀 캐캐 묵은 과거식의 생각이 아니냐. 이제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이제 코스모폴리탄한 시각을 아주 강하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동의해요. 그러나 동아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서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통로가 방금 정일준 박사가 얘기했던 넓은 의미의 통칭의 코스모폴리탄 어프로치예요. 정치만이 아니고 사회과학 자체가 코스모폴리탄 어프로치를 하자. 국가 중심은 이제 너무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거기에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배면에는 고도로 개인화되어가는 개인을 상징하고 지금 있어요. 이게 지금 서구의 발전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동아시아가 서구와 접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이제 발전을 새로운 뿌리를 가지고 발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자명하게 정일준 박사가 말씀하신 걸 자명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꼭 따라야만이 이게 선진된 모습이고 글로벌한 어프로치인지 글쎄 이것도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눈이 이 서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했지만 이 하늘 에콜로지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서구와는 확실히 좀 다른 어떤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좀 더 열려진 눈으로 그거까지를 같이 검토하는 여유를 가져야지 되지 않느냐. 좀 추상적인 얘기죠. 그렇게. 그것도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회 중민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